지금부터 스타트업 그라인드 서울 세미나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YN아처의 김현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바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N아처에서 글로벌 GSC라는 분야의 센터를 맡고 있는 김현수 센터장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사실은 헷갈렸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 레벨이나 단계에 맞게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 A급 기업들 대부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자료여서 이거 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인지업 쉐이크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단어이긴 한데 제가 지은 거는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쉐이크업 같은 경우는 흔들다라는 뜻인데 이 체인지업과 쉐이크업을 저는 항상 프로그램의 모토로 쓰고 있는데 변화를 하고 흔들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서 혁신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저의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김현수 센터장이고요.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는 유럽 지사에서 YN아처럼 대부분 유럽 쪽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좀 진행하는 형태로 유럽 지사에서 워킹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마케팅이랑 컨설팅 펌에서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 아시아에 진출, 그리고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그런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 인터내셔널 호텔 그룹에서 GRO라고 해서 매니저로 활동을 해서 이제 고객 응대 서비스부터 이런 부분의 컨설팅까지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글로벌 전문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일단은 영국에서 대부분 학위랑 MBA까지를 다 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진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 이제 한국 진출하는 컨설팅, 아시아 진출, 유럽 진출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던 경험을 다소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 같은 이제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6년 정도를 일을 하고 이제 워킹을 했었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VC들과 같이 해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형태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 단계가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YN아처는 201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던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데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부분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같이 오프닝 멤버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 이제 K 글로벌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다수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고요. 실제로 여태까지 제가 총괄로 진행해서 한 300개 엑셀러레이팅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 육성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 포트폴리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투자를 한 거는 20개 기업 정도 되고 금액은 한 18억 정도 이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는 그 20개 기업 대상으로 100억 원 정도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시작하기 전에 YN아처가 무슨 회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YN아처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N아처는 2015년 10월에 이제 신진호 대표, 지금 엑셀러레이트 협회 협회장이신 분께서 실제적으로 같이 이호재하고 저 그리고 2명의 엑셀러레이터 컨설턴트를 데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7명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57명이 전문가인 마케팅 전문가, 엑셀러레이팅 전문가, 창업 전문가, 투자 전문가 형태로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YN아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영등포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본사에 이제 강남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그리고 제주, 이렇게 광주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돌 때 가장 중점으로 두고는 이거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현재는 지금 중국에도 광저우에 저희가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저희가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스위스, 제가 이제 원래 있었던 유럽 지사를 연락사무 속격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 엑셀러레이팅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설립 이후에 거의 한 2,400개, 작년 12월 기준으로 2,400 정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들을 보유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투자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260억 정도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한 70억 지적 투자를 했고, 투자 금액이 한 86억 정도로 소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후속 투자 같은 경우도 엑셀러레이터는 뭐 프로그램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도움입니다. 그래서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후속 투자 유치나 아니면 후속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 성과로 후속 투자가 이제 487억 원 정도가 나온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후속 프로그램 때문에 97%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해외 투자도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엑셀러레이터 협회에 등록이 되고, 저희 지금 대표인, 공동대표인 신진호 대표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 협회장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다양하게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시는 연역과 같이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좀 중심이 보이는 게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데리고 나가고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로 스케일업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글로벌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한 파트너십이 11개국에서 45개사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실제 파트너사들이 있지만 실제 워킹을 같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은 경우는 한 12개국에 한 100개사 정도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놨었는데, 매년 워킹을 하지 않는 그런 파트너사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도 대표님들께서 여기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이쪽에 있는 실제 VC나 현지 AC를 연결시켜 드려서 해외 진출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기업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강의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는 엑셀러레이터고,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하시는 강의들이나 대표님들이랑 컨설팅하면서 듣는 얘기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시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궁금한 게, 현재 이번 연도 2022년도에 상반기에 국내 벤처 투자 조합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얘기를 저 대표님들을 통해서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번 연도 초반에 비전 펀드가 해외에서 투자 일치, 투자 금액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들이 다 굳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투자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 돌리고 있긴 한데, 보시면 작년 22년도 신규 투자가 한 1,350개사가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한 4조 61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보면 같은 대비수에서 2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투자는 되게 줄어들었는데 힘든 기업은 많아졌고, 왜 투자 액수는 늘어나고 투자 기업 수는 많아졌지?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통계나 이런 좀 논문적 통계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액수가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투자를 벌써 했던 기업들, 시리즈 C, B, 어느 정도 커가고 있는 확실성이 있는 기업한테만 투자 액수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덕별 요 신규 투자 비중을 보시면 이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남겨져 있는데, 19년도까지, 20년도까지만 해도 30%가 거의 한 투자 액수가 됐다고 하면,
21년부터는 초기에 대한 투자가 24.2, 그리고 22년도는 2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형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안정성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한테 투자가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VC 업계의 기준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들, 펀드, 개인 투자조합, 그리고 초기 3년 미만을 투자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의 역할들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막 투자 받으러 가시는 거 IR 다니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한테 IR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그 글로벌 같은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은 둔화되고 투자 액수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21년도에 사실대로 이제 메가딜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투자 유치인 건데 메가딜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진짜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투자 시장 자체가. 근데 22년도에 경제적인 아까 국내랑 똑같이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침체기가 1분기 동안에는 상승을 했지만 그 1분기 이후에 2, 3분기 동안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 지금 보시면 투자 액수 자체가 되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투자가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후속 투자가 원래 했던 투자를 다시 재투자하시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600억에서 1000억이 되는 기업들한테만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요즘 제일 핫한 유럽과 미국, 북미 그리고 동남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되게 제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기 있는 내용은 좀 간추려내는 내용이고요. 되게 오디너리한 국가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이 되게 선진국이고 선진 문화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고전에 그 전에 있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되게 신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핀테크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스위스, 룩셈부르크 막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수기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지로지를 받아서 직접 가서 수기로 지로지를 사인을 받는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살면서 제가 스위스에서 한 6년을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한국 플랫폼들을 갖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은 유럽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거는 들어오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나 아니면 독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만 들어오는 형태지 사실 의외의 기업들, 업종의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계속 에코 트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 중심, 그런 그린 슈머가 주요 소비 계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있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체도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가스레인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살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런 거에 익숙한 나라고 환경보호에 항상 중시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은 또 빌건 웰빙 트렌드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너리한 되게 과거를 못 버리는 이제 국가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더 바뀌어서 이제 플랫폼이랑 디지털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혁신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S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이런 플랫폼,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쿠팡이츠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용품은 항상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홈트레이닝이나 소재 부품, 에코 관련 트렌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시장을 한마디로 분류하자면 슬로우 스타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컨설팅이 문의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진출하고자. 왜냐하면 두려운 시장이거든요. 되게 아무 정보도 없고 유럽 사람들은 되게 까다로울 거다, 트렌디할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럽 시장은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한 2010년도에 있던 기술들이 도입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의 땅이어서 저는 사실대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 같은 스타트업이시라고 하시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과 달리 사실 제가 스타트업들한테 여기 물어봐요. 어디에 해외 진출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동남아, 중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죠. 왜냐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동남아 시장이 더욱더 디지털화는 되게 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가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이나 디지털화가 최근 3년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따라잡을 정도의 그런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전 세계 1위에서 7위까지의 국가가 다 동남아에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한국의 이커머스도 계속해서 동남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추세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K-팝이 워낙 유명해짐에 따라서 사실대로 뷰티나 문화 이런 영유아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제품이 왔다라고 하면 어느 돈을 지불해서도 살려고 하는 게 동남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트렌디하고 센시티브하고 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컨설팅을 해줄 때 이제 우린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전략은 벌써 누군가 썼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그래서 들어가기에는 좀 더 늦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예전부터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이제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친환경 제품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화는 당연히 선진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모바일 의존도가 되게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동남아 시장처럼 이커머스나 이런 모바일로 하는 이제 디지털화를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50대 50 비율로 거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직까지 좀 고객들의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요즘 미국에서도 사실 방탄 BTS가 일어나고 K-드라마하고 K-컬처가 들어가면서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나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예전에 코가 되게 높기로 유명해요. 사실 미국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아예 처음부터 짜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미국을 먹으면 전 세계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되게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대륙별 시장 트렌드를 좀 조사를 하면서 제가 좀 예시로 몇 개를 좀 들어드리면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저희는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석을 좀 해드리다 보면 자기는 이제 어느 시장을 타겟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가 이런 트렌드랑 이런 정보들을 정해드리면서 컨설팅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 보십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네, 저희가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애초에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글로벌을 보시고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짜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시장 조사나 트렌드를 거쳐서 나는 어디 시장에 진출할 거고 다음 스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스타스테크라고 되게 지금 베이비 유니콘으로 뽑힌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에 스위스랑 북미 쪽을 데리고 가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애초에 타겟이 국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친환경 제품, 불가사리 같은 그 버려진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제설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타겟을 이제 미국의 캐나다나 이제 유럽 지역, 이제 핀란드, 스위스 눈이 많이 날아오는 나라를 타겟으로 그거에 맞는 마케팅 전법이랑 브랜딩 전법, 진출 전법들을 진행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한국 시장 기관들도 붙어서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저희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을 성공적으로 전략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한 300번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오시면 센터장님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대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현지화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뜻을 보면 현지화, 습관, 문화 이 세 가지의 아이템을 저는 항상 떠올립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습관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현지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를, 저는 이 전략을 짜는 형태를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해외 시장, 중국에 1990년도 초반에 KFC와 맥도날드가 동시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케이스여서. 근데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KFC가 의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거의 철수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KFC는 애초에 이 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 시장은 되게 관시부터 국민들의 정서, 이런 문화 같은 게 되게 센 나라입니다. 근데 맥도날드는 애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네들의 원래 미국에서 파는 메뉴를 갖고 들어간 겁니다. 그냥 햄버거나 이런 것들 그냥 갖고 들어간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죽과 빵 같은 거를 원래 주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KFC는 그걸 애초에 시장 조사를 처음에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조사를 먼저 해서 그거에 맞는 중화권에 맞는 메뉴들을 선정을 하고 들어가서 맥도날드를, 미국에서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맥도날드를 중국 시장에 한 60%의 점유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KFC의 좀 전략 중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애초에 고용을 하는 현지 법인의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들로 법인을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들의 문화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서양 사람의 지부장이 와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중국 회사인 것처럼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습관을 알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케이스가 사실 스타트업들이 배워야 하는 하나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면 저는 좀 자동차 관련이면 독일이 좀 유명한 시장이니까 들어가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영국이 핀테크 시장으로 좀 유명하니까 그냥 핀테크 한번 해볼래, 영국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선례를 가지고 그냥 본인이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도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조사가 전부지 않았을 때 망한 케이스는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 시장 조사의 방법이 사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 테이블을 대표님들을 위해서 오늘 만들었는데 시장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대부분 컨설팅 회사, 제가 일했던 유럽 컨설팅 회사도 시장조사를 문의가 들어오면 그냥 시장에 대한 정보, 시장에 있는 경쟁사, 그리고 시장에 있는 그런 부분만 사실 조사를 해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실 성공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장 분석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사전 시장 조사라는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테스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Political, Environmental, Economic, 그리고 Technology. 그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인 요인들과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법률을 갖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진행하는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대부분 컨설턴트사들한테 부탁했을 때 나오는 그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장 세분화 분석이라는 스텝 2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진출할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 얻으셨으면 누구한테 팔지, 그리고 그런 누가 고객인지 그런 세분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증화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POC나 이런 부분인데,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시민평가단, 실제 판매할 그 나라의 고객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서 실제 이 제품이 현지화 될 수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딩 및 파트너 확보를 위해서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나 그 나라의 이커머스, 그리고 그 나라의 네트워크,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서 현지 진출을 도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지 진출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플립, 이 세 가지 형태로 현지에 진출한 거다. 그래서 저희 와이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와이너트는 이거를 처음에 대부분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정보, 시장 조사 이런 걸 하면 대부분 스텝 1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너트로 다시 이번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요번에 저희가 새로 시도했던 게 이제 스텝 2 시장 세분화 분석을 이제 글로벌 YN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컨설턴트가 현재 있는 시민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타겟층에 맞게.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해서 어떻게 제품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현지에서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현지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피드백들을 다 받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현지화할 수 있는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도 저는 좀 많이 받는데, 대부분 해외 진출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해외 투자 유치를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면 해외 투자 유치를 받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그 유럽에 있는 VC들과 미국에 있는 VC들 5명 총 10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왜 해외 투자를 받기가 힘들까? 아니면 왜 투자를 못 받을까? 라는 질문을 좀 들었을 때 그 10명 중에 8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너무 한국화되어 있는 IR 자료를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맞는 IR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외 투자자가 보는 관점과 한국 투자자가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 한국 투자자가 보는 관점에서만 IR 자료가 특화돼서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들어봤더니 한국은 너무 스토리텔링이 좋대요. 문제인식과 배경, 그 배경을 통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링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지를 너무 예쁘게 스토리텔링하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유닉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코어트 퍼포먼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배우셨거나 마케팅을 하셨으면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뭔지는 아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돈을 벌 거고,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거고, 언제 수익성이 날 거고, 그거를 하나하나 팩트적인 숫자를 원하는 게 VC들입니다. 해외 VC들은. 국내 VC들은 아시다시피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출 현황이 나왔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네, 시장 트렌드가 이렇네, 시장 크기가 이렇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게. 이게 국내 VC들입니다. 국내 A시들도 똑같고요. 해외 VC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고, 어떻게 돈을 벌 거고,
그 어떤 식으로 그 페이백 포인트가 언제 되는지, BP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줘야 되는 게 해외 VCT입니다. 유닉 이코노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개별 한 단위 매출, 그러니까 라이프 밸류, 커스터머 라이프 밸류에서 CLV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마케팅 비용들과 그리고 그 고객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 이 플랫폼에 머물면서 얼마를 생애주기 동안 쓰는지 그걸 통해서 그 유닛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우리가 마케팅 쓰는 비용을 언제 페이백하는지 그걸 아는 형태가 유닛 이커머스인데 여기 보시면 페이백 포인트라고 저기 적혀 있는 게 있고 CLTV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이제 저 어큐션 코스트라고 해서 CAC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 CAC는 제가 쓴 마케팅 비용입니다. 이 고객을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CLTV는 그 사람이 이 마케팅 비용으로 이 사람이 여기 우리 유저가 됐으면 유저가 이 생애 주기 동안 여기 고객이 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얼마를 쓰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페이백, 우리가 쓴 마케팅 비용을 넘어설 때 그거를 페이백 포인트라고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이 한 고객한테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닛을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거고 언제 우리가 BP를 달성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유닛 이코노미스는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나 또한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VC들이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유닛 이코노미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코어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집단에 대한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계절성 고객의 수명주기, 세부 고객 로열티 등을 장기적으로 수익이나 이인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파란색은 새로운 고객들이 매월 들어온 거에 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마씩을 썼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 이때 우리가 이벤트를 했을 때 고객들이 얼마를 썼고 그때 들어온 고객들의 수익은 어느 정도 났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성이 있을 때마다 고객들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들어와서 로열티를 나타내는지 돈을 얼마를 쓰는지 그래서 보시면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리니어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고객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가 그리고 신규 고객들, 기존 고객들의 잔존에 대한 특이점은 무엇인가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이탈 및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가 고객의 서비스 이탈까지 걸리는 시기, 주기는 어떠한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하나의 특이점을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1월 달에 고객들이 되게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 1월 달에 보니까 고객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프로모션이 고객들이 가치를 올렸고 실제로 사용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의 마케팅 전법을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돈을 이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 몇 가지의 질문을 좀 약간 적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좀 궁금한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사실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IR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혹시 그 부분을 많이 요즘 저는 컨설팅을 요즘 제일 많이 다니는 것 중에 그게 뭔데 한국 투자자의 관점, 한국 A씨의 관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외의 것들이지만 IR은 한국적인 I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팩트적인 숫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성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허구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IR을 제작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배경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백그라운드 현재 고객의 니즈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 아이템이 어떻게 이거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시장에 대해서 적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IR 형태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크기는 그 뒷단에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지,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그 작은 시장 하나의 그 가치만 딱 보세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TAM, SM, TOM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겟 시장은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이만한데 그거보다 더 큰 유효 시장은 이만해. 그리고 전체 시장은 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성장을 할 때 있어서 여기 시장까지 몇백 조의 시장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IR 자료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게 써오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유아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영유아 제품을 만드는데 손소독기를 만들어요. 그럼 손소독기 시장만 적으세요. 그러면 사실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내 VC는 성장성을 봅니다. 그러면 그 몇백억밖에 되는 시장이 아닌데 그럼 여기서 10%만 먹으면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을 시장 현황에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시장이 여기 스텝 1에서는 요거, 스텝 2에서는 요거, 스텝 3는 여기까지 간다. 그게 허무맹랑하지 않게 대신 정해주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와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 시장에 있는 경쟁사를 적어줍니다. 그 시장에 있는 경쟁사를 적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 실제로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액팅을 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사 분석을 하면 제가 대표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꼭 자기께 너무 좋게만 써보세요. 나머지 그 대기업 경쟁사랑 비교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X예요. 조건 다 O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말씀해요. 대표님 이렇게 적으시면 이 회사는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못 달리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저는 경쟁사 분석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완해서 이 기업의 장점은 뺏어올 거고 단점은 우리가 보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거다. 라는 걸 시장 경쟁력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 기업의 좋은 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적어주시고 단점이 뭔지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적어주시면서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부분 적으시면 자기는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적으세요. 5년 동안 적으라고 하면 그렇게 적으시면 바로 탈락하십니다.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팩트가 기반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먹을 거 아니면 이걸 통해서 원가에 대한 순매출이 얼마가 될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한 계산식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매출액의 규모 자기가 예상하는 규모를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뒷단에서 매출을 설명할 때는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성장할 거고 그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를 그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사실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한 300억 정도의 규모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앞부분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뒷부분에 허무맹랑한 숫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 성장성이 없고 되게 그냥 허구적인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인력 부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인력 부분을 적을 때도 전문성이 있게 적어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마케팅팀은 누구, CEO는 누구, 어떤 전문가는 누구,
R&D 전문가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IR을 볼 때마다 그런 IR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A씨도 V씨도 그랬지만 대부분 IR을 볼 때 앞에부터 보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실제로 액팅했을 때 시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인지 그래서 뒤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앞부분에 힘을 너무 많이 쓰세요. 내 아이템은 이거고 이렇게 막 되게 멋있고 친환경적이고 에코 트렌드고 막 이렇게 다 적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투자를 진행할 때 뒷부분부터 보면서 실제로 좋은 팀이구나 라는 걸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다 통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의 아이템은 초반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뒤까지 똑같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피버팅하고 중간에 뭐 개발하고 중간에 또 대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아이템을 교체되고 이런 게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팀인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피버팅을 한다라고 도움을 줬을 때 실제로 이게 가능한 팀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걸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되게 샤이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글로벌 브랜딩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했을 때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를 참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프로그램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스타트업 그리드 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A스트림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최초로 국내에서 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컴업이나 KDBL 엑스트라이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이 껴서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민간 최초로 스타트업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해서 만든 게 이제 A스트림이고요. A스트림은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인데 실제 해외에서 열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네트워킹, 비즈니스 매칭, IR데이 그것들을 제공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목적이었고 국내 생태계의 투자 활성화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풍부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킹을 스타트업한테 공유를 하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사실 이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한 5년차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년차 2017년부터 진행을 해서 5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서 IR을 직접적으로 하고 매칭을 해서 한 21억 원 정도의 후속 투자 해외에서 밖에 진행을 했었고요.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진행해서 조인트 벤처라든지 플립을 통해서 진출하는 기업이 21개사 이상 그리고 국내 투자 유치도 저희가 국내 VC도 모셔와서 국내 IR을 진행합니다. 57개사에서 465억 정도를 저희가 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5회차를 딱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 6회차 시즌 6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2017, 18, 19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형 글로벌 컨퍼런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에서 최대 글로벌 컨퍼런스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 국내 한국이 아닌 사실 홍콩, 셴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필리핀 스타트업, 싱가포르 스타트업, 중화권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서 국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었고 21년도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총 5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실제로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누적 방문객 수가 한 1,500명 정도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VC는 한 200개사 이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국내 VC도 200개사 이상,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도 400개사 이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에 맞게 해외 스타트업, 저희 파트너사들이 갖고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초청을 해서 한 50개사 이상들이
참여를 10개국 이상에서 진행을 했던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아마 엑스대표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서 뽑혀서 가실 거지만 저희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예선전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총 지금 누적 집계가 된 신청한 기업 수가 150개 기업 정도가 되고요. 그 150개 기업이 국내 VC와 해외 VC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자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매칭, 키노트 같은 여러 컨텐츠들을 제공해서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세부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선발된 컨퍼런스 데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강연을 듣고 유명하신 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회와 같이 성공 창업과 스토리, 사업 전략 트렌드, 글로벌 전략 트렌드, 비즈니스 네트워킹 파티 이런 형태로 좀 1일차에 진행을 하고요. 현재 지금 참여하는 메인 스폰서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LG사이언스파크도 오기로 했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과 국내 VC들, SBI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참여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야놀자 대표님이라든지 구글 이사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2일차에는 이제 3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IR데이라고 해서 국내 IR, 국내 VC 저희가 40분을 초청을 했고, 그 40분의 분야는 다양하게 초청을 했고요. 그 부분의 앞에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국내 VCR 기에서 국내 IR을 진행하고, 또 저희가 유럽과 아시아권, 중화권 3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대표님들이 한 국가를 대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륙에 가서 각 대륙간마다 그 현지 대륙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10분씩 참여를 하시고요. 총 30분의 VC, 해외 VC들 앞에서 발표를 하셔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저희가 업하려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컨퍼런스 지금 뭐 키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이 정해졌고, 김동관 사장님의 3프로TV 김동관 사장님과 카카오엔터의 C레벨, 김창원 C레벨을 저희가 초청했고, 또 더 핑크퐁 컴퍼니 이제 콘텐츠 쪽의 이승규 부사장님과 해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파트너스라는 지금 10조 규모의 지금 미국의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이 그 부회장이 직접 해서 저희 곁에 오셔서 키노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글로벌 아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해외 줌으로 연결해서 저희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같이 앞에서 발표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저는 여기서 발표를 좀 마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